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1시간 전입니다. 투자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고요. 저는 이혜은입니다. 예, 어제 그 한국 시장이 SBB 그런 파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장을 잘 반등을 이끌었는데 미국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끝났어요. 생각보다는 좀 들쑥날쑥했고 특히 다우나 S&P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끝나가지고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장 초반에 말이죠. 그리고 빅스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빳빳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00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좀 해결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강관우 앵커님의 인사이트에 저도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증시 8도 역시 힘 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함께 외쳐보시죠. 자, 오늘 시장도 파이팅! 화이팅! 네. 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2,400선을 초반에 조금 테스트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가지고 안도 랠리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먼저 좀 팔아놓은 게 있다가 좀 이렇게 안도 랠리 이끌어냈는데 미국장에서는 여전히 중소형 은행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행주를 조금 왕따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고 금리가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 거다. 50bp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5bp 쪽으로 컨센서스가 내려오는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 인상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생각까지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도 좀 올라가고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가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2,400선을 두고서 생각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 역시 금년 1년 내내는 2,400,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 증시 8, 증시 9 보면서 중소형주나 ESG 이쪽으로 테마나 개별 종목, 개별 업종 보시면서 좀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가 강관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코너죠. AI 대 인간에게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금리 인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자, 어떤 질문 던져봤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한국 증시 과연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가치주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자, 챗 GPT의 답변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투자 목적과 기간과 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할지 또는 가치주 쪽에 베팅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줬고요. 자, 그리고 성장주의 경우에는 물론 더 큰 수익을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치주 쪽을 봤을 때는 물론 가치주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이 호흡을 과연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가치주를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결국에는 포트 구성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분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강관우 앵커님 모두 아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정답에 항상 가까운 답을 내는 AI잖아요. 네. 이 AI가 인간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통 털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정답을 줬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중에
아빠 말을 많이 들으세요? 엄마 말을 들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빠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빠하고 좀 성향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친구들 중에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많으세요? 잘 맞는 친구가 많으세요? 안 맞는 친구가 많으세요? 잘 맞는 친구들과 좀 관계를 오래 갔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런 거 이게 성향하고 이게 잘 맞으면은 친구가 또 관계가 오래 가고 그러는 건데 주식도 비슷합니다. 이제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는데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장주 쪽으로만 거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가치주 쪽으로만 계속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펀드들도 성장형 펀드, 가치주 펀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스타일들이 달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제 펀드들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 한 2년 전에는 저금리 환경이었잖아요. 네. 저금리 때는 이자를 빌려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되게 뭐 이렇게 작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릴만 하단 말이죠. 그거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성장 있을 부분에 성장할 수 있게 막 투자를 막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성장주가 되는 거고 성장 기업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증시에서는 돈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돈 빌린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금리 부담이 생기고 네.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기업들도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불안한데 이제 투자를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증시 투자자들도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는 그런 경향이 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코스닥은 가치줄까요, 성장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차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파란 줄이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빨간 줄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거래소죠. 옛날에 이제 보시다시피 21년 중반만 해도 코스닥의 PER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시는 이제 용어인데 요거가 상당히 높았고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바뀌었죠.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장주 쪽의 코스닥이 코스피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가지고 다시 격차가 커질까 말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금리에 대한 경로를 50bp 올라가는 거를 25bp 내지는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시장의 생각들이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참 웃기고 재밌는 이 차트인데 시장에서 사실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이 척도는 되게 낯선 이 척도인데 이런 건 언제 쓰느냐? 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익이 없을 때 이런 척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초기 기업. 네. 초기 기업이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매출만 일어나도 다행이죠. 아이디어만 보고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걸 보면 코스닥 보시죠. 이익이 안 나는데도 지금 코스피의 거의 2배 이상 그러네요. 인정을 받아요. 왜 인정을 받을까요? 성장에 대한 뭔가 희망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은 앞으로 이익이 지금은 안 나지만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관대한 게 금리가 낮을 때는 더 관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관대한 게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무늬가 성장주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바이오들 고를 때 이게 상당히 우리가 맨날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골라와본 것 중에 제일 밑에가 거래소 평균입니다. 13배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의약품 이래가지고 44.6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기대를 많이 걸고 꿈을 많이 아직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익 나온 거는 아직도 이렇게 별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있는 전기전자죠. 42배예요.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는 낮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금년에 이제 영업 적자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부풀어 보이는 거예요. 영업 적자인데도 SK 하이닉스 최근에 올랐었잖아요. 네.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가치를 많이 쳐주고 있다. 다시 성장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차트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제일 위에 이제 이게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있는 산업들을 쭉 면면을 보시면 화학, 음식료, 철강, 금속, 운수장비, 은행, 건설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굴뚝 쪽이 많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SVB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 보면은 PER이 5.6배예요. 하단에 있습니다. 5.6배 상당히 낮죠? 이 은행들 돈 잘 벌고 지금 너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출금리 지금 낮추라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하는데 5.6배밖에 왜 안 쳐줄까요? 대출 나간 거가 지금 이게 온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는 2차 전지주 제가 하나 차트를 이제 해봤는데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ER로 보시면은 거의 80배가 있잖아요. 상당히 위에 있네요. 상당히 위에 있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저 밑에 있는데 간격차를 뭐 여전히 벌려놓고 있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빨간 선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네. 제일 밑에가 에코프로입니다. 뭐 에코프로 어제 다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이 안 내려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성장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미련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좀 포트 구성을 해야 할지는 항상 좀 투자자분들의 난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의 한마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성장주, 가치주, 투자자 성향의 차이가 아니겠나 결국 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건넸고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오늘 강관우 앵커님께서 모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참 뭐 성장주를 하든 가치주를 하든 투자자들은 뭘 하면 되죠?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결국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않겠나. 투자자로서는 성장주든 가치주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전 이것만 챙겨보면 우리가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 만한 리포트들 챙겨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챙겨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리포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다들 좋아하시죠? 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은 삼양식품의 성장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기저부담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밀양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나간 돈이 꽤나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간접 유통의 의존도를 좀 낮췄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법인화를 하면서
유통 과정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글로벌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자, 삼양식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사실 TVN 예능이죠. 서진이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서진이네도 지금 삼양식품이 들어가서 많이 제품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23년 연결 매출액 17.1%가량, 영업이익은 33.1%가량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년간 이어진 고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이, 더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 부담은 크지만 2023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자, 삼양식품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상황 살펴보면 0.25% 낮게 좀 조정이 나왔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2만 1,700원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삼양식품 현재 매수 의견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 등 판매법인도 설립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바입니다. 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증권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12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만한 리포트 뭐가 있을까요? 지금 또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리포트는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피팅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왔던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미주양 터미널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엔 좀 저조할지라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특히 카본 쪽에서 원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원가 이슈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S-오일 샤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주에 대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 규모도 계속해서 작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미래 성장성 더욱더 높게 쳐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리포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미국 수출이 최소 약 3건 정도 FID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확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광밴드의 실적 훨씬 더 좋게 우리가 점쳐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쪽에서만 나오고 있는 수주 규모가 약 35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모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더불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폴란드향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쪽에서 예상 프로젝트 규모는 한 14조에서 28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피팅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광밴드 가이던스 살펴보면요. 2023년 매출은 2,700억 원에서 2,800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 만약에 LNG 수출 터미널 중에서 최종 3건에 대해서 FID, 최종 투자 결정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투자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에 대한 투자 의견 여전히 바이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광밴드의 목표가는 우리가 역시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리포트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LG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스토리라는 제목입니다. LG전자 작년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가 새롭게 써나갈 스토리, 과연 어떤 스토리가 될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LG전자 역시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 성장은 가속화가 되겠죠. 더불어서 LG전자가 여러 방면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존의 가전뿐만이 아니라 로봇, 전장, IoT 이쪽까지도 계속해서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 차 안에서도 우리가 OTT도 즐기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에 LG전자의 역할이, LG전자의 몫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LG전자도 우리가 프리미엄 가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VS 사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서 물류와 원자재 가격이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오늘 살펴본 리포트에서 전반적으로 확인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 역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LG전자도 역시 투자 의견 바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실적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포트에 이어서 과연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에 어떤 뉴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체크해보는 헤드라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어떤 분과 함께 살펴볼까요? 김선규 소장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증시 8로 바뀐 상황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오늘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뉴스 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탈탄소 규제에 힘을 합쳐보자. 독일차 3사의 적과의 동침.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제목이 상당히 재밌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탈탄소 규제라고 해놓고 또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연기관 이외에도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시점에도 역시 이 탄소 규제는 계속 따라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사 내용이 일단 그 독일이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제조 데이터 동맹이라 해서 카타나엑스라는 그런 그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실험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026년도가 되면 이제 배터리 여권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모든 제품이 생산이 되었을 때 이 제조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들어가는 각종 그 공급업체라든가 혹은 그 밑에 하도급업자들까지도 과연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 영향을 줬는가 이 모든 이력이 다 남는다는 이야기죠. 온실가스 발자국을 좀 체크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모든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까지 전부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대한 네 개의 실증 모델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번에 있을 하노버 박람회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 단어에 상당히 꽂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온실가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해야 될 투자 키워드는 어떤 게 있고 또 김선규 소장님께서 오늘 이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선정을 해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하고 탄소 제로 정책이라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눈앞에 정말 다가온 그런 네. 현실이 됐다라는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주력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 2차 전지 이쪽 부문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탄소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기사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유럽에서 EU 즉 유럽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카본 즉 탄소 배출권 가격의 추이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좀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서 지금 현재 톤당 100유로를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즉 2023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더욱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격은 더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갈수록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네.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경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경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면서 지금 탄소는 계속 배출이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굉장히 큰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탄소 발자국 정책 등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만약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8% 이상 지금 감소할 수 있다. 즉 50조 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상의가 지난 3월 10일에 이걸 보고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 해서 이 설문조사를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다음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스코프 1, 스코프 1, 2,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스코프 1은 뭐냐 하면은 일단 자기가 직접적으로 즉 제조사가 직접 배출하는 배출량. 그다음 두 번째 스코프 2는 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 그다음에 세 번째 스코프 3는 쉽게 얘기해서 제조사,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협력사, 그 이외의 다른 업체들.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했을 때 1000개사 중에서 지금 스코프 1에는 145개 업체, 14.5%니까요. 그다음에 스코프 1 and 2가 200개 업체 정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다 했을 때 그게 한 88개 정도인데 이게 대기업은 아마 1, 2, 3을 다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절반이 넘는 한 565개 업체는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존에 없었던 기업들로서는 이런 요구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금이 유출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제로 이제 또 역시 같은 설문조사 했던 부분인데 네.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과 지원 과제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배출권 거래제 연계. 쉽게 얘기하죠.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직접 거래하게 해달라. 지금은 한국거래소에서 지정된 업자들만 정확히 얘기해서 법인만 할 수가 있고 개인은 거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 목표 연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은 앞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당장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용 부담도 크고 막막한 것이 현재 많은 업체들의 고민이라는 게 지금 이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배터리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여건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선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물론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뭐 그린케미칼이나 뭐 KC 코트라, KC 쪽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보통 이제 이런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들이 시총이 작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상당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보통 실제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렇게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수요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봤을 때 일단 탄소 배출권의 직접적인 구매나 획득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또 봐야 되는 게 글로벌 탄소 배출권 획득 경쟁을 할 때 특히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뭐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전환 그 탄소 배출 전환권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즉 유엔 기후 환경 협약 이쪽 환경 기구에서 이제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탄소 배출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일단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 향후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히 재밌는 게 이제 삼성 SDI를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공장이 증설이 되고 조금씩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줄여줬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탄소가 많이 소모가 배출이 되는 그런 사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이 공장에서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정확히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도입을 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한번 온실가스 배출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금 화면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별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 환경공단에서 나온 자료고요. 네. 지금 현재 3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기후 체제에 대비해서 즉 교토 의정서 이후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쿼터는 전 글로벌적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감축 유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환권 획득을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상 할당 비율이 옛날에는 그 무상으로 90%씩 거의 전량으로 무상으로 했던 게 1기였다 그러면 이게 네. 2015년에서 17년 그러니까 대략 한 7, 8년 전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돈 내고 사가라 기업들한테 90%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10% 정도 이제는 사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90% 정도는 그래도 정부에서 돈 세금으로 해가지고 커버해 줄 테니 나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점차 유상 비율이 늘어나는 걸 봐선 2025년 이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훨씬 더 늘어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정부 공약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25%까지 어떻게든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원전 그다음에 화력에 대해서는 줄여들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비율의 그런 전기분 즉 전력 기본 계획에서 나온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 탄소 배출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 김선교 소장님께서 지켜볼 만한 업종으로 수혜 섹터로 보고 계신 부분은 실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대기업 중에서도 ESG에 조금이라도 빨리 눈 뜨고 대응을 했던 기업이 있다면 그쪽을 지켜보시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짚어주신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핫한 것이 2차 전지인데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그러면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 SDI가 지금 2021년도에 좀 증설했기 때문에 늘어났지만 다시 지금 이렇게 그렇게 들어든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결국은 ESG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요하게 봐야 되고 현대기아차는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보면은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걸 그 자체적으로 전력을 100% 공급하고 RE100을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중에서도 김선규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해상 풍력,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해상이긴 한데 해상에서 하는 그 태양광 두 가지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해상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현재 그 국토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해상에서 가능하면은 해양 생물의 생태계를 최대한 그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들, 특히 이제 연안보다는 약간은 원양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선규 소장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두 알고 있는 CS 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OCI. 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특히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그 여기에서 중요한 여기서 이제 밸브류라든가 아니 밸브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그 여기에 전기들에 대한 부품들 부속류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해양에 강한 종목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해상 구조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금을 인상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차차 해결이 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은 서서히 삭감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이제 경쟁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 그 전력 가격에 대한 도매가 상한제가 결국은 이제 좀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에서 이거를 해서 해외 전환권을 가져오는 쪽이 좀 더 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환권을 가져왔을 경우에 이거는 해외에서 더 비싼 시장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오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뉴스 헤드라인 일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켜봤는데요. 잠시 김선규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지금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30분 찾아오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사 코너인데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 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성웅 차장이 오늘 좋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보 마그네틱. 최근에 이제 그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이 주가가 상승률을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보 마그네틱 네네. 근데 이제 이쪽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뭐 장이 어떨지는 몰라가지고 이게 수산화 리튬 이게 탄산 리튬하고 조금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쪽에서도 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순조롭게 잘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매각이 잘 되는 이유가 가장 좀 그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이 전자석 이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탈철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했던 부분도 좀 높게 살만하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 안전 기준을 지금 강화 중입니다. 뭐 광물이나 전구체, 이 활물질 같은 경우에 밸류 체인을 망라하면서 이런 이물질에 대한 검사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고객사에 대한 어떤 협익력 그리고 캐파 확대에 대한 속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대보마그네틱이 이 탈철 쪽에서 봤을 때도 거의 뭐 어떤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재 사업 준비도 굉장히 좀 좋죠. 이 작년 8월에 이 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이 한 83억,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20억 가량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성 투자에 더해서 양산 물량까지도 이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보마그네틱의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 이슈나 여러 가지 별에서 봤을 때 인수 의지가 기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업들의 인수 의지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 자체적인 밸류에이션만 보면 뭐 낮지는 않은 이런 이제 성장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 자체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올해 EPS, 그러니까 추정치죠. 뭐 추정치긴 하겠지만은, 대보마그네틱의 올해 추정치에서, 타겟 P, 뭔가 글로벌 어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평균적으로 한 21배에서 22배를 봤는데, 뭐 이걸 대입한다면은 목표 주가가 8만 원까지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가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인식은 되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1배라는 부분도 양극재 고객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10% 할인한 그런 가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전자석 탈철기와 이 소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소재 사업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2차 전지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 있는 현재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볼 때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좀 팔고 싶은 욕구도 많이 생기는 법인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중기적으로 볼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그 매각 이슈,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성격도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대보마그네틱의 그런 좀 주가에 대한 어떤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제 주목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매각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대보마그네틱의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나왔었죠. 재작년 대비해서도 400% 이상 올라갔었는데, 뭐 이 지금 현재 그 대보마그네틱의 고객사별 맞춤 제작도 있고, 또 제품 어떤 스펙업에 따른 믹스 효과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냐,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보마그네틱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뭐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제 분위기 좋은 이 대보 마그네틱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표 주가의 좀 평균치로 봤을 때도 이 8만 원 선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그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8만 원 대보 마그네틱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식은 이 성일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내용이? 저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IRA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CR, MA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액션이 좀 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그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CRM이 여러 가지 좀 유럽 EU와 그리고 미국 간의 이 경쟁 구도가 가고 있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어느 라인에 쓸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폐배터리 관련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인을 쓴다는 것보다도 유럽의 CRMA법에 그대로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여러 폐배터리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착실하게 준비했던 이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 실적에 맞춰서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리사이클링 어떤 파크를 좀 가동 중에 있죠. 특히 이제 헝가리 공장 쪽에서의 캐파가 굉장히 좀 크죠. 2만 5천 톤 가량 규모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폴란드 쪽에서 1만 톤, 미국 북미의 어떤 조지아 쪽으로 봤을 때도 이 리사이클링 파크에 대한 진출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북미와 어떤 유럽의 어떤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의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폐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외형 성장도 중요하고, 지금 이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영업이 좋지 않았죠. 뭐 이 메탈 가격 변동도 있었지만은 어떤 이제 리사이클링 파크에 대한 이 신규 장비 도입도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회수한 시기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면은 올해보다도 내년이겠죠. 내년에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잡히는 부분이 언제 또 빨리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빠르면 내년에 이런 말씀드린 모멘텀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올해 어떤 지금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수 관점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성일하이텍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참 재밌게 보는 거는 관심은 많은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매수는 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가격 전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10% 정도로 해서 가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우리가 나무뿐만이 아니라 숲을 보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